안녕하세요. 30기 감정평가사 김아인입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2차 과목 실무 이론 법규 중에서 이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제로 강의에 들어가서는 이제 강의 진도 나가느라 바쁠 테니까 직접적으로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기 이전에 이제 거기 강의에서 하지 못할 내용들을 지금 첫 번째 OT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입부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저희 랜디 소규모 설명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때 그 내용과 일부 겹치니까 리마인드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목차 이렇게 있고요. 바로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장은 강사 소개입니다. 이제 강사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이 강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나를 합격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지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떤 경로로 감정평가사가 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강서구에 있는 명덕 여자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89년생인데요. 제가 딱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그때 한창 논술 전형이 인기였어요. 그래서 고3 때 수능 공부를 하면서 논술 학원도 엄청 열심히 다녔었어요. 왜냐면 그때 논술 전형으로 입학을 하는 게 엄청 이제 유리했었어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강대학교에 들어갔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되어서 이론 강사를 하기까지 그때 배웠던 논술 실력을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논술 시험을 봐가지고 논술 전형으로 이제 서강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 논술을 최우수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논술 시험을 서강대학교에 가서 봤는데 그때 그 글 썼던 손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거냐면은 그때 논술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는 경영학과를 지원을 했으니까 논술 문제가 탄력성과 관련해서 고속도로 요금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톨게이트 요금을 올려야 되는지, 낮춰야 되는지,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경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원고지, 요즘도 원고지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고지 20장을 채우는 것이 이제 논술 문제였는데 원고지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칸을 채우다가 딱 20페이지 되는 끝줄에 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그때 시험 시간 끝났다 하면서 학교 종이 울리는 거예요. 분량이 딱 20장이었고 시간도 정말 정확하게 1초의 차이도 없이 딱 끝나게 돼서 제출을 하게 되니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최우수 장학생을 받아가지고 대학생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은 고등학생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잘 썼던 것 같아요. 사생대회 같은 것도 꼭 논술 시험이 있으면은 상을 받았었고, 라떼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저라는 사람이 글을 못 쓰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글을 잘 써본 사람이 여러분들의 글도 잘 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숙지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글을 꼭 잘 써야만 이론 과목을 잘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대답을 드리면은 당연히 글을 잘 쓰면은 이론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중고등학생 때 좀 글발 있어가지고 상을 좀 받아봤다. 나는 일기를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번은 쓰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유리하고요.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나는 이과생이다. 공대생이다. 그렇게 공대생이라서 불리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문과가 이과보다 무조건 유리한가요? 유리할까요? 공대 나오신 분들도 글 잘 쓰시는 분 무조건 있고요. 또 문과, 철학과, 영문학과 나오셔도 글 못 쓰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게 내 대학교의 전공이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글을 많이 읽어봤고 또 좋은 글을 많이 써봤는지 또 내 글을 써보면서 누구한테 첨삭을 받아보면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갔느냐가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제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글을 많이 안 써봐도 상관이 없다. 제가 어떻게 글 쓰는지는 이제 점차 이론 내용을 배우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일반 사기업을 다녔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회사를 되게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반도체 공장 짓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건설 회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했던 일은 건설 쪽이 아니라 재무, 회계 이런 쪽의 일을 했었기 때문에 건축,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베이스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듣고 계신 직장인 분들 중에 내가 건설회사에 다녔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 다녔거나 부동산 시행사에 뭐 다니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녔거나 뭐 증권사에 다녔거나 그러신 분들은 분명하게 이제 이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를 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에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거니까요.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경매로 처음 부동산을 접했거든요. 근데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막 경매로 경매 학원 다니면서 주말에 직접 이제 낙찰도 법원에 가 가지고 낙찰도 직접 받고 뭐 명도도 하고 그런 체험들을 여러 번 해 보게 되면서 생각보다 부동산이라는 게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흥미가 너무 높게 생긴 나머지 5년 동안 다닌 삼성 엔지니어링을 퇴사하고 이제 전업수험생으로 18년도 3월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제가 19년도 6월에 합격을 했으니까 총 공부 시간은 1년 3개월이 걸렸죠. 엄청 짧죠. 생동차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동차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셨는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생동차는 거의 한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9년도에 유튜브도 찍고 안평가사님도 만나고 이런 기회가 생기면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평가사님처럼 빨리 합격을 하려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뭐 선생님은 누구 들어야 되고 교재는 뭘 봐야 되고 뭐 하루에 공부는 몇 시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고민은 생각보다 다 비슷비슷하고 빨리빨리 동차로 합격하고 싶은 마음도 진짜 다 똑같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런 분 있을까요? 저는 공부하면서 한 7년 동안 공부하려고 해요. 저는 직장에 꼭 다녀야 돼 가지고 1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공부해 가지고 천천히 합격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가다 계시긴 하는데 거의 없고 대부분은 다 생동차, 길게는 3년 차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저는 그게 맞는 공부의 자세 같아요. 그리고 저는 빨리 합격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론이라는 과목에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빨리 합격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랜드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인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최정호 평가사님이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퇴사를 안 하시게 되면은 공부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게 되실 텐데 직장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죠. 근데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장에서 배웠던 어떤 경험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보고서도 많이 써보셨을 거고, 저 회사 다니면서 보고서 안 써봤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내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직장 상사나 아니면 직장의 동기나 아니면 직장의 후배들에게 내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그런 사회생활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직장인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평가사로서의 경력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론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우연히 이제 제 집 근처에 사는 저랑 동갑인 수험생이 제가 합격하자마자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안문희 평가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본인이 실무랑 법규는 진짜 잘하는데 이론에서 자꾸 꽈락이 나온다. 너무 못 풀겠다. 이론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과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론이 100점 풀어야 되는데 100점 중에 뭐 40점도 다 못 풀고 뭐 4문제 중에 3문제밖에 못 풀고 이런 정도였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1, 2등을 할 정도로 실력이 엄청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가르치면서 이제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랜드잇에서 가르친 것도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쓰면 몇 점 정도를 받고 이런 노하우들도 다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강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 강점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첨삭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꼼꼼한 첨삭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나가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땡땡님,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어때요? 이 땡땡님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님,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어때요?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네이버 보다가 이제 부동산 뉴스, 부동산 기사 올라오면은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편인데, 뭐 평소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1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답하기가 되게 겁나실 거예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얘기를 해도 되나?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부동산 경기도 모르겠고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 아마 잘 말해야 이 정도로는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 경기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요즘에 지방에 부동산 아파트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대요.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는 뭐 말을 하실 수도 있겠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고 또 본 것도 많고 내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 있어야 여러분들의 입으로 또 여러분들의 손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써봤는데요. 여러분이 최근에 관심이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누구는 게임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자동차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요새 그 클래식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쇼팽의 피아노 곡을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쇼팽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잘은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만의 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못하는 것을 이론 시험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말을 잘하고 또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많이 써봐야 되고요. 많이 말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쓴 게 맞나? 내가 말한 게 맞나? 라는 과정을 계속 10번, 20번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글 실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면은 이런 강의 들을 필요 없겠죠. 그냥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첨삭하고 시험 잘 보고 오면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말도 못하고 글도 전혀 잘 못 쓰는 병아리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글을 못 쓴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제 저한테 여러분들이 쓴 글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퇴고라는 과정을 거치고 글쓰기 실력을 점차 올려나가야 됩니다. 제가 채점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잘 쓴 글과 못 쓴 글, 구별이 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잘 쓴 글과 못 쓴 글은 구별이 됩니다. 논술을 잘하고 못하고의 실력은 분명히 있어요. ABC로 등급을 매겨보면은 이분이 쓴 글은 A구나. 혹은 이분이 쓴 글은 C구나. 공부 안 했네. 이런 게 딱 느낌이 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 기출에서 첨삭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진짜 2000부의 첨삭을 합니다. 2-3000부의 이론 답안지를 첨삭을 하는데 그런 답안지를 조금만 첨삭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딱 나옵니다. 그 차이가 안 느껴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글쓰기에서 받는 점수는 랜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부는 하는 만큼 나오는구나,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론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2차 과목이 3개인 거는 알고 계시죠? 실무, 이론, 법규입니다. 우리가 줄여가지고 실, 이, 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들 실무는 다들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무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법규 과목이라고 하면은 법규는 암기 과목이니까 암기를 잘하면은 잘 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은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글을 쓰긴 썼는데 이게 잘 쓴 건지 몇 점짜리 답안지 수준인지 또 잘 모르겠고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배우긴 했는데 답안지로 따지면은 A4 한 16쪽 정도를 써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16쪽을 어떻게 쓰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면은 막막해지거든요. 일기도 한 페이지 쓰는 거가 어려운데,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글 써봤자 취업할 때 대학생분들은 취업 자기소개서도 안 써보셨을 거고 직장인분들은 자기소개 A4 2페이지 정도 요 정도 써본 게 다였을 텐데 지금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A4 한 페이지로 쓰라고 하면은 쓰실 수 있겠어요? A4 한 페이지도 못 쓰겠죠.
그 이론이 처음에는 좀 막막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의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뭘 배우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론의 시험 범위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총론과 강론이에요. 첫 번째 총론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길 가다가 이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땡땡님, 부동산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되게 당황스럽고 막막하죠. 또 추상적이죠. 이렇게 총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감정평가가 왜 필요해? 감정평가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질문들의 내용이 총론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총론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조화된 목차들이 있으면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총론의 내용이 추상적이라고는 하는데 추상적인 것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그냥 대충 대답해도 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는 모르지만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했더니 질문을 한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행복이 뭐야? 공정성이 뭐야? 너가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야? 정답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답은 할 수 있잖아요. 뭐 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가치에 대해서 뭐 백과사전을 찾아봐가지고 뭐 행복에 대해서 백과사전의 정의를 찾아가지고 대답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 총론의 느낌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부동산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요. 아직 뭐 배우진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길가에 보이는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중개사를 통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에는 아파트 있고요. 빌라 있고요. 또 주택 아닌 상가도 있습니다. 공장도 있고요. 요 정도로는 그냥 대충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되게 어려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총론 부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강론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논점들이 많아요. 여기서 좀 암기가 많아집니다. 물론 총론에서도 암기가 있겠지만 강론에서 암기가 좀 더 많아져요. 강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썼듯이 공시지가 기준법, 기업가치, 선박의 감정평가, 자동차 평가 이런 거 평가 배워보면은 여러분들이 듣긴 들었지만 암기가 안 되면은 글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답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2차부터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차의 부동산 학원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강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학원론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냥 1, 2, 3, 4, 5 중에 하나 찍으면 되지만 이제 이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원론의 내용을 글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적기 위해서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겠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론 시험 범위에는 총론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부동산의 시장, 부동산 가격, 부동산 경기, 최유, 이용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글로 써내는 방법을 배우는 부분이 총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까지 이제 기출을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어떤 시험에서는 총론이 60점, 강론이 40점 이렇게 나왔다가 어떤 시험에서는 50대 50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매번 비중은 바뀌지만 골고루 나오는 편입니다. 동차나 2년차 같이 공부 기간이 짧은 수험생들에게는 총론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강론이 많이 나오는 게 유리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은 동차나 조금 공부 기간이 짧은 사람한테는 총론이 많이 나오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강론을 조금 덜 암기했더라도
총론 문제에서는 그래도 강의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칸을 채워가지고 글을 쓸 수는 있거든요. 1년 배워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2페이지 써라. 이러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행복, 건강, 가족 이렇게 목차 나눠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의 그런 느낌이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총론만 공부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총론은 목차와 이해 위주로 빨리 공부를 해버리고, 강론은 암기 위주로 암기할 부분만 딱딱 골라서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써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강론을 배우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총론은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차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목차. 목차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동산에 관련된 거 말고요. 누가 땡땡님, 스타벅스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제가 20초 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다양한 대답이 있을 텐데요. 다들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에서 커피 여러 잔 사 마셔보셨을 것 같은데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스타벅스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곳인데요. 제가 마침 어제 저희 집 아파트 상가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를 마셨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제가 6,000원에 샀고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주문은 사이렌 오더로 할 수 있는데 주문하면 한 5분 안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점인데요. 스타벅스 메뉴에는 한 30가지 정도가 있고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커피랑 음료랑 디저트랑 디카페인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스타벅스의 가격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가격대는 최소 제일 싼 게 1,000원대의 빵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원대의 병음료가 있고요. 대부분의 커피는 6,000원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컵 크기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스타벅스에 가시면은 컵 종류가 많은데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에서 벤티, 그란데까지 이렇게 컵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타벅스의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에는 대략 한 지점 200개가 있고요. 제주도에는 한 10개 정도의 스타벅스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A랑 B랑 대답을 한 거 봤을 때 누가 더 논리적으로 스타벅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제가 말할 때 당연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B죠. 왜냐면 A라는 사람은 어떤가요? 그냥 스타벅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목차를 나눴죠. 보시면 메뉴, 가격, 컵 크기, 지점 이런 식으로 목차를 나눠서 설명했기 때문에 좀 더 논리적이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안 스타일은 A인가요? B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은 아마 A와 비슷하겠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올리는 대로 말을 했겠죠. 저희도 이론을 공부할 때에는 이 목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목차,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앞글자만 보면은 매, 가, 컵, 지, 메뉴, 가격, 컵 크기, 지점
메뉴가 아니죠. 요 목차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적용을 해봤을 때 내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이론적인 논점을 얘기를 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처럼 말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동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남의 부동산은 비싸고요. 강남의 반포자이는 30억이고요. 강남의 아파트 상가는 100억이고요. 제가 제주도는 잘 모르고요.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제가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제가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목차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그 짧은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16쪽의 답안지를 써내려가면서도 논리적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라는 게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목차를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머릿속에 체계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은 이런 목차 공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왜 목차를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어떤 목차를 만든 다음에 이 목차에 대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게 이론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횡설수설하지 않고 말을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 두 문자예요. 두 문자. 두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두 문자라고 하는데요. 스타벅스에서 요 메가 컵지를 앞 글자를 따가지고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스타벅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스타벅스는 메가 컵지예요. 메는 뭐고요? 컵은 뭐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론 시험을 이제 4월부터 공부하면은 7월 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대략 한 3개월 정도 공부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텐데 그러면 100분 안에 16쪽을 쫙 써내려 가려면은 이론의 모든 내용들을 내가 머릿속에 넣고 간다라는 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론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실무도 해야 되고 법규도 해야 되니까요. 내가 이론이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이론을 전략 과목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론 공부만 해야지. 이론 90점 맞아야지. 못해도 70점은 맞아야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또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론 점수는 이 논술 과목이기 때문에 되게 편차가 커요. 나는 항상 70점이 나와. 이게 불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론은 50점에서 55점 정도 받자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기간을 짧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두 문자 강의에 있어서 이 두 문자를 제가 따드릴 테니까 시험 공부하실 때는 일단 이 두 문자를 암기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나 아니면 기본서를 가지고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론을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글을 완성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것에 있어서 횡설수설하지 않고 딱 이런 목차를 가져와서 논리적이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내용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제 법규 암기나 실무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동차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공부할 때 보면은 동차나 2년차로 빨리 붙으신 분들은 실무 점수가 제일 높아요. 실무나 법규 점수가 높은 상태에서 이제 남는 시간에 이론 암기를 해 나가시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야 빨리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제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론이나 법규는 그냥 그저 괜찮은데 실무를 못해. 실무가 과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실무가 40점 초반 겨우 넘겨가지고 평균이 미달돼가지고 불합격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 처음에는 실무에 집중을 하시되 그 비중은 공부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라면 실무에 7시간, 이론 법규에 한 1.5시간, 1.5시간 요 정도로 비중을 가져가시면서 효율적으로 이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장 보면은 제가 이론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을 넣어놨는데요. 이론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신 단연차 분들이나 아니면 이론을 그래도 한 3개월이라도 공부를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론을 쓸 때는 친절하게 써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첨삭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시간이 없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첨삭을 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은 수험생을 불러요. 수험생분 잠깐 여기로 와보세요. 지금 요거 쓴 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신이 쓴 의도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없죠. 첨삭하는 사람은 그냥 딱 글 보고 이거 뭔 말이야 하면서 뭔 내용이지? 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첨삭자가 대충 읽은 것에는 여러분들의 점수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첨삭하는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수험생이 답안지에 이렇게 썼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수험생 입장은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글을 썼냐면은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자가 낮으니까. 저축을 많이 안 하겠지. 그러면 이 저축을 하는 대신에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러 가겠지.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을 썼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의도로 썼다는 게. 근데 첨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글을 첨삭하는 사람은 이 문장을 보고 엄청나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올라가지? 과정 설명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뭐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가? 상가를 얘기하는 건가? 공장인가? 애매하네. 또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가격이 매매가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전세를 말하는 건가? 월세를 말하는 건가? 임대료를 얘기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언제 올라가는 거지? 1년 후에 올라가는 건가? 당장 올라가는 건가? 제가 이 보라색 글자를 썼듯이 첨삭하는 사람은 이 한 문장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잘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쓴 거예요. 근데 첨삭하는 사람은 수험생을 불러가지고 이게 이런 의도로 쓴 게 맞아?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글을 쓸 때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요건 어떤 부동산이고 요건 어떤 가격이고 가격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한 달인지 10년 만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답안지에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글씨도 예쁘게 써주셔야 됩니다. 첨삭을 하다 보면은 글씨를 못 알아보시는 분들, 글이 가끔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글씨가 너무 이상한 분이랑 첨삭을 하다가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 그분이랑 갑자기 이제 우연한 기회로 통화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통화를 하다가 이 글 쓴 분이 그분이라는 거를 알고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글씨를 또 잘 쓰시더라고요. 엄청 노력을 한대요. 자기도 글씨 이상한 거를 아셔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첨삭하면서 글씨 많이 업그레이드 됐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글씨를 쓴 걸 보면은 이게 미음인지 이응인지 히읗인지 시옷인지 지읒인지 이게 수험생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글을 많이 쓰려고 막 대충 날려서 쓴 건 알겠는데 이게 글을 읽는 사람이거든요. 기계가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쓴 거를 본인이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쓴 걸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저는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첨삭하는 사람이 수험생을 불러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친절하게 글을 써주는 수험생이 되어라. 읽어보는 입장에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물음표를 계속 던지면서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의는 똑같이 암기를 해야 되나요? 100%?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오는 법상의 의의들은 되도록이면 똑같이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2차 시험 상대평가예요. 남들은 다 똑같이 외우는데 나는 잘 못 외웠다 하면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법에 의의가 나오는 것들은 최대한 똑같이 암기를 해주시고 법에 나오지 않는 의의들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로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던 사람이 저한테 재개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재개발의 정의가 도시정비법 제2조에 나오는데요. 이 재개발의 법적인 의의를 암기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누가 재개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재개발은요.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의가 있는데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 의의에 대해서 외우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재개발은요. 허름한 건물 부셔가지고 아파트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의를 어느 정도로 암기해야 할 건지, 내가 법적인 의의를 암기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할 것인지, 방향을 틀 것인지는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점차 개념마다 판단해 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첨삭을 하다 보면은 암기도 암기인데 의의에 대해서 쓰지 않는 답안이 정말 많아요. 근데 공부를 하시면은 이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써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옥의 감정평가 방법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한옥의 개념에 대해서는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한옥에 대한 의의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점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론 공부를 하면은 제가 한옥에 대한 개념 안 알려주거든요.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옥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언급해주고 가셔야 다른 답안지와 차별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외국인이 저를 불러요. 미스 아인 씨, 한옥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외국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설명해보세요. 한옥에 대해서. 제가 한국인이긴 한데요. 한옥에 대해서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한옥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이다. 대부분 기와지붕 형태로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옥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은 북촌, 서촌, 저 밑에 전주 이런 곳에 이제 한옥 마을이 있다. 요 정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도 대답할 수 있죠. 제가 너무 어려운 말 한 거 아니죠? 이런 내용들을 이론 답안지에 써내려가는 겁니다. 뭐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거나 백과사전을 찾거나 그런 압박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안 배웠으니까 안 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안 쓰지 마시고 꼭 어떤 개념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은 그 개념에 대한 의의를 먼저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가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외국인한테 말할 수 있는 정도로만 써내시면은 점수를 1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하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단연차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출제가 강력한 논점이 커피입니다. 커피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험 문제에 커피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커피 원두, 또 커피의 역사, 커피의 어원, 커피 가격, 브랜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분명히 커피가 나올 거야 라고 다음날 딱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실제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은 디저트의 역사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연차 학생이 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면 커피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전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쓰는 겁니다. 커피의 역사는 18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커피의 가격은 100g당 5,000원인데 어쩌어쩌 해가지고 다 100점을 채우고 시험장에 나왔습니다. 나 수석이다. 역시 커피가 나온다고 했더니 나왔네. 나보다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잘 쓴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장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친구를 딱 만났어요. 야, 내가 커피 나온다고 했지. 나 진짜 커피 역사에 대해서 30장 썼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커피의 역사? 커피의 역사가 아니라 문제는 디저트의 역사였잖아. 너 커피에 대해서만 쓴 거야? 하니까 친구가 이제 본인이 아차한 거죠. 나는 커피에 대해서밖에 안 썼는데? 근데 그 친구는 나는 커피도 썼고
아이스크림도 썼고 빵도 썼고 쿠키도 썼어. 이렇게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연차 학생이 이제 순간 벙 찌는 거죠. 나는 디저트라고 했을 때 전날 커피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커피밖에 안 떠올렸죠. 근데 막상 점수를 까봤더니 이 친구는 100점을 받고 커피에 대해서만 쓴 저는 20점밖에 못 받은 거죠. 이런 현상들이 단연차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다양하게 넓은 범위에서 내가 훑으면서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아는 거, 잘 아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분량을 많이 쓴다고 해도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잘 읽는 게 중요하죠. 내가 아는 게 문제로 나오면 좋겠지만 솔직히 모르는 내용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이론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딱 이제 등장했을 때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아는 게 나왔어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는 시험이 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 쓰기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론 과목은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이 글의 형식을 잘 갖춰주셔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논술이라는 거는 이제 글 한 편을 완성을 해줘야 되는 시험인데요. 여러분들이 본론은 잘 쓰시는데 서와 결을 쓰기를 어려워하세요. 서론은 처음 만나서 하는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지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사가 됐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돼서 내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평가사님, 대학생들에게 이제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제 대학교 강당에 딱 올라섰습니다. 강단에 올라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감정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가지고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판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황할 거예요. 쟤 누군데? 제가 감정평가에 대해서 갑자기 말을 하네? 감정평가가 뭔데?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인사말을 해주는 게 서입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누구인데요. 여러분 혹시 감정평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는 감정평가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셨겠죠?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이제 하나의 활동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정평가가 무엇인지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하는 거죠. 감정평가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익숙한지 이런 내용들을 써내는 게 서론 부분입니다. 반대로 결론은 마지막 인사예요. 이런 거죠. 제가 지금까지 감정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감정평가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사를 볼 수 있는 곳은 은행에 가시면 볼 수 있고 또 감정평가 법인에 오시면은 감정평가사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감정평가사 만나시면은 친밀하게 인사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게 결 부분이에요.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또 이제 글의 마무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끝내면서 인사를 하는 게 결입니다. 나중에 이제 목차 잡기 할 때 서 쓰기, 결 쓰기 강의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본론의 글을 잘 말하기 위해서 인사말과 마지막 마무리, 맺은 말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쓰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은 나중에 차차 배워가도록 할게요. 제 강의 일정인데요. 총 스텝 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구체적인 강의 업로드 일정은 저희 랜데잇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시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과목별로 언제 강의가 업로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강의를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강의 일정마다 첨삭하는 그 일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날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각 강의에서 내드리는 숙제를 하셔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올리셔야 되거든요. 이론은 총 6개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총론은 11강, 강론은 12강,
그리고 목차잡기, 문풀, 기출, 부동산 이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하나의 강의는 한 3시간 정도 안팎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3시간 동안 강의만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2차 시험은 7월 달에 있죠. 대부분 이제 강론 12강 강의를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때 바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2차 시험을 오래 보시는 분들은 스텝 1과 2만 보고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의 강의의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3개월 동안 배워서 시험장에 가서 7월 달에 100점 다 풀고 나오기가 이제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저희 이론 문제가 100점으로서 총 4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쓰고 나오시는 거 보면은 4문제 중에 3문제는 대부분 다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쓰시는 분들은 4문제 다 푸시고요. 100점도 다 풀고 오십니다. 제가 가르쳤던 분 중에 이제 3개월 공부해가지고 이론 시험 55점 넘은 분도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이제 다음 해에 합격을 하셨는데 2년차로 100점 중에 55점이면 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50점이면 잘한 겁니다. 그리고 많이 쓰시는 분은 분량에 있어서는 원래 100점 기준으로 16페이지 정도를 쓰셔야 되는데 3개월 공부해서 18페이지까지 쓰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다 아니지만 제가 3개월 동안 매 강의마다 일주일에 2번씩 계속해서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제 이론 답안지 쓰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게 되니까 2차 시험에서도 답안지를 채울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정도 쓰면은 요 정도 점수를 받는구나. 나는 그냥 막 초딩처럼 쓴 것 같은데 40점이나 나왔네. 나중에는 50점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게 목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방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 강의의 특징이 각 강의마다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랜드잇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를 촬영을 해서 PDF 하나의 파일로 변환해 주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가시면은 다른 분들이 쓴 답안지도 볼 수 있어요. 나 못 쓴 것 같은데 얘도 못 썼네 이러면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가끔 가다가 좋은 답안지 있으면은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나보다 확실히 잘 썼네. 나도 이렇게 쓰고 싶은데 하면서 또 배우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글을 쓰고 이제 첨삭을 받으시면서 7월까지 따라오시게 되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100점을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고칠 부분은 이거고 내가 요거를 암기해야 시험장에서 글을 쓸 수 있겠네 라는 것을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생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9월 정도 되면은 1차 공부를 하시느라 이론 공부를 좀 덜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겠죠. 1차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 2차를 합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먼저 1차로 합격을 해야 2차에 공부 티켓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전공이나 아니면 내가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뭐 어떤 공부의 베이스가 있다 하는 걸 봐가지고 내가 9월부터 이론을 점점 손을 놓을 건지 아니면 뭐 11월부터 이론에 점점 시간을 안 투입할 건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해왔던 걸 보면은 9월달 정도부터는 이론 법규를 조금 줄이고요. 실무는 조금씩 가져가시되 이제 10월달부터는 1차 비중을 50, 2차 비중을 50 이런 정도로 가져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작년에 이미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은 그냥 요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략 한 9월달 정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가 올라오게 되고요. 8월 전까지는 일주일에 2번씩 요 강의가 올라오게 됩니다. 계속 숙제가 있고요. 조금 빡세요. 쉬는 날도 없고 거의 없고 계속 이제 첨삭 받으면서 숙제 제출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제가 10점짜리 숙제 내드리는데 여러분 2시간 걸렸다고 하고 3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각 과목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톡방에서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카톡 아이디 오픈을 할 건데 그 카톡에다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나
조금 남들이 안 봤으면 하는 질문 이런 거 있으면은 개인적인 카톡이나 뭐 전화로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삭을 하지만 첨삭을 제가 한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평가사님이 왜 이렇게 첨삭해 주셨지? 나 잘 쓴 것 같은데 하면은 저한테 그 내용을 찍어 보내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평가사님 저 이렇게 첨삭 받았는데 저 이해가 안 돼요 하면은 제가 고쳐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 문장을 추가해 주세요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이제 처음 OT 시간을 마치고요. 제가 공부를 짧게 한 만큼 여러분들도 짧게 공부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또 운이 따라준다면 여러분들도 생동차 혹은 2년차 합격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